아들, 당장 예매 취소하거라. 며느리 가면 차례 준비는 누가 해?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명절 전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시어머니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서 기어코 핸드폰을 빼앗아 기차표 취소 버튼을 눌러버렸고 넓은 거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그 기막힌 만행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10년을 무급 파출부처럼 헌신한 대가가 친정아버지의 암 의심 소식 앞에서도 밥을 차리라는 폭력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무사히 제 삶과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에 기름 냄새를 훈장처럼 묻히고 수제 반찬 가게 정성찬을 운영하는 평범한 38살 워킹맘. 그게 저 이지원입니다. 10년 전 연애 시절 남편이 처음 인사시킨다며 데려간 시댁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손수 핏물을 빼서 만든 갈비찜을 제 밥 위에 얹어주셨죠.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내가 친정 엄마처럼 챙겨주마. 무뚝뚝한 친정 분위기에서 자란 제게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 북적이며 밥을 먹는 풍경은 제가 가토록 꿈꾸던 진짜 대가족의 온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다정함이 저를 10년 동안 올가맬 지옥의 노예 계약서인 줄은 순진했던 그 시절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맹목적인 헌신에 본격적인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다가오는 추석을 위해 어김없이 시댁 차례상을 준비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유, 사장님. 명절마다 시댁 음식까지 돈 한 푼 안 받고 여기서 다 해가는 게 말이 돼요? 사장님이 무슨 기계야? 가게 주방에서 명절용 대량 반찬을 준비하던 직원 왕이모님이 기어코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도마 위에서 정감으로 쓸 동태를 썰어내던 저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한번 털어내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모님 말이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의 모든 대소사와 제사, 명절 음식은 순전히 제 가게 자본과 묵음 노동력으로 채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고단함을 달래주는 건 오직 딸 서연이 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서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 깨르르 웃는 그 화목한 풍경. 아이에게만큼은 완벽한 대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어 저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시댁에 보낼 소갈비찜 30인분을 최고급 용기에 따로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주말 아침 양손 무겁게 짐을 들고 도착한 시댁 거실은 평화로웠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서연이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밤새 조리해온 갈비찜으로 식사를 시작했죠. 저는 내심 기대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의 입가를 살폈습니다. 예,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니? 간도 너무 짜고. 어머니는 서연이 앞에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도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툭툭 밀어내며 은근히 저를 타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헛기침만 큼큼하며 밥그릇에 코를 박으셨죠. 그 옛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겠다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의 노고를 당연하게 통제하고 깎아내리는 서늘한 평가만 남은 지 오래였습니다. 고생한 보람도 없이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맛있게 고기를 뜯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억지로 감정을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고기를 더 푹 익혀서 올게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는 제 위로 현관문 비밀번호가 요란하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근처에 사는 얄미운 시누이 박지영과 시동생 박동민이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눈인사만 대충 던지더니 제가 개업 기념으로 제 돈을 들여 사들인 최고급 양문형 김치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비싼 전복장과 꼬리곰탕통을 거침없이 자기 장바구니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옳게, 나 이거 가져간다? 엄마가 우리 애들 먹이라고 챙겨두라 하셨거든. 옆에 선 시동생 역시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뼈갈비 좀 넉넉히 싸주세요. 저번에 주신 건 벌써 다 먹었거든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는 꼴을 보며 저는 참다 못해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무언의 눈치를 보냈습니다. 제발 말려달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던 남편 박동우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이죽거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집 기둥 거덜내네. 여보, 당신이 좀 넉넉히 싸서 보내라. 그 순간 철저한 고립감이 명치 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찬 자판기이자 편리하게 뜯어먹을 수 있는 만만한 호구일 뿐이었죠. 밀려드는 자책감을 누르며 저는 묵묵히 빈 반찬통에 음식을 꽉꽉 채워주고 주방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며칠 뒤 무리한 명절 노동의 후유증인지 지독한 몸살 기운이 덮쳤습니다. 반찬가게 안쪽 좁은 휴게실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뉘고 끙끙대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10년째 가지 못한 친정에 대한 그리움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저는 짐진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우리 딸 시댁에서 사랑받고 잘 살지? 넌 어련히 알아서 잘하니까 우린 걱정 없다. 수화기 너머의 다정한 목소리에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손에는 개업 때 친정아버지가 성공을 기원하며 직접 깎아주신 낡은 나무 주걱이 쥐어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궁상맞다며 구석에 던져둔 것을 제가 몰래 가져와 부적처럼 품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네. 내 아버지가 요즘 소화가 도통 안 돼서 명절 지나고 병원 검사 날짜를 잡았어. 엄마의 지나가는 듯한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철 같던 아버지가 병원이라니. 10년 동안 딸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한 깊은 죄책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거짓말로 전화를 끄는 저는 낡은 주걱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은 친정 방문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널따란 등을 보며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명절엔 차례만 지내고 오후에 친정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아빠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제 떨리는 목소리에도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역력히 귀찮은 기색을 내비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아, 명절 증후군으로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KTX 타고 거기까지 가? 장인어른 그냥 체하신 거겠지. 내년 설에 가, 내년 설에. 남편은 획 돌아누워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던 남편의 진짜 민낯. 처가의 아니나 아내의 슬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 지독한 이기심 앞에서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제 뜻대로 하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죠. 다음 날 반찬가게 카운터에 선 저는 틈틈이 코레일 앱에 접속해 취소표를 찾았습니다. 동시에 메신저로 친동생 지훈이에게 연락해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물었어요. 잠시 후 걸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진짜 10년 만에 오는 거야? 사실, 아빠 위암 의심 소견이래. 명절 직후에 바로 정밀 검사 들어가셔. 누나 오면 아빠 진짜 좋아하시겠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암 의심이라니. 다급함과 엄청난 충격 속에서 제 손가락은 미친 듯이 앱을 새로 고침했고 마침내 명절 전날 저녁 KTX표 2장을 결제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난리를 치든 저와 서연이는 무조건 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 시댁 거실에 쭈그려 앉아 끝도 없는 전을 부치던 중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기차표 예매 알림이 떴고 그걸 지나가던 남편이 보게 된 겁니다. 당신 오늘 저녁 KTX 예매했어? 처가 가게. 눈치 없는 남편의 고함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부치던 전 바구니를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뭐야?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단독 행동을 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앙치마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실지도 모른대요.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전 다 붙여놓고 오늘 저녁에라도 다녀오겠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들, 당장 예매 취소하거라. 며느리 가면 차례 준비는 누가 해? 그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엄마 화나셨잖아. 라며 제 휴대폰을 빼앗아 동의도 없이 예매 취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제 슬픔의 눈물이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이들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절 노동을 위한 무급 하녀에 불과하다는 끔찍한 진실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10년간 아이의 완벽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쳤던 제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뻔뻔한 얼굴을 번갈아 보던 저는 참지 못하고 픽 하고 차가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저는 허리에 묶여있던 찌든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을 집어들어 평소 명함을 받아두었던 중고가전 매입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이죠? 예전에 명함 주셨던 저희 시댁에 있는 최고급 양문형 김치냉장고 명절 휴일 특근비로 2배 얹어드릴 테니 지금 당장 용달차 끌고 오세요. 스피커폰 너머로 제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반대편의 중고업자 사장님은 2배의 웃돈이라는 말에 반색하며 소리쳤죠. 아이고 사장님, 마침 근처에 있었습니다. 15분 안에 무조건 도착합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황당함에 얼어붙어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게 다가와 전화기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싸늘한 눈빛으로 콱 밀쳐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고함에 어깨를 움츠렸겠지만 10년치 인내심이 박살난 지금 제 마음속엔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해서 허둥대는 이 인간들의 꼴을 보니 꽉 막혔던 명치 끝이 뻥 뚫리는 듯한 서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챙겨둔 친정아버지가 깎아주신 낡은 나무 주걱을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내 삶의 자존감을 다시는 당신들 발밑에 내동댕이 치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이었습니다. 정확히 15분 뒤 덩치 큰 중고가전 수거업체 직원 2명이 육중한 대차를 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이 모델 맞죠? 바로 빼겠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들 뭐야?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지갑에서 제 명의로 된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꺼내 업자에게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물건입니다. 당장 수거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경찰 불러서 내 재산 손괴죄로 엮이고 빨간 줄 그이기 싫으면 당장 비켜. 늘 고분고분하던 제 입에서 법과 경찰이 튀어나오자 펄펄 뛰던 남편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저 만만한 무급 하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법적 권리를 들이밀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직원들이 냉장고 코드를 뽑고 내용물을 바닥에 마구 꺼내놓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텅 비어가는 주방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전복장, 내 꼬리곰탕, 며느리년이 시댁 기둥을 뽑아가네. 내 팔자야. 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고 시동생 동민 도련님은 제 분노에 완전히 압도되어 입을 꾹 다문 채 멍하니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자에게 그 자리에서 수거 대금을 현금으로 송금받은 뒤 방에서 겁먹은 얼굴로 나오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쑥대밭이 된 시댁 거실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간신히 다시 입석표를 구해 올라탄 KTX 열차 안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옆자리에서 골아떨어진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폭풍처럼 시댁을 뒤집어 엎고 강행한 10년 만의 친정행.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친동생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어디쯤이야? 거의 다 와가. 아빠는 좀 어떠셔? 누나 진짜 오는 거 맞지? 아버지가 누나 온다고 며칠 만에 기운내서 거실에 나와 계셔. 계속 시계만 보신다. 지훈이의 기쁨 섞인 안타까운 목소리에 방금 전까지 시댁을 향해 들끓던 통쾌함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 하나에 무리해서 기력을 끌어올리고 계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완벽한 가족이라는 가짜 울타리를 지키겠다고 정작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었던 제 10년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웃자. 저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음으로 엎어둔 스마트폰 액정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찍혀 있었죠. 저는 내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고자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감히 시댁에 도둑질을 해? 며느리가 돼서 조상님 제사상을 업고 나가. 수화기 너머로 숨 넘어갈 듯한 시어머니의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냉장고가 털린 그 난리통 속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얄팍한 권력으로 저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 저는 통화 화면의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과거였다면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빌었을 호통 소리가 이제는 그저 힘잃은 늙은이의 생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제 재산 제가 챙긴 겁니다. 10년간 무급으로 부려먹었으면 고마운 줄 아셔야죠.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 하나 통제하지 못해 자기 엄마 앞에서 체면을 구긴 남편이 저를 향해 얼마나 치사하고 끔찍한 보복의 칼을 갈고 있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명절 당일 아침, 친정집 거실. 우리 딸 떡국 더 줄까? 아버지가 손수 끓여주신 떡국을 비우며 저는 오랜만에 친정의 따뜻한 온기를 온몸으로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동안 반찬 가게 하느라 고생 많았지? 그래도 서연이 아빠가 우리 딸 아껴주고 잘해주니 다행이다. 나 아프다고 명절날 이렇게 늦게라도 보내주고. 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도하시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어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왔는지 아시게 된다면 아버지의 병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조용히 짐을 짊어지고 법적 절차를 준비해서 완벽하게 홀로 서기가 끝났을 때 당당히 말씀드리자.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떡국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그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깨버린 건 거래처 도매상 사장님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거실 구석으로 물러나 쾌활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사장님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죠. 아유, 명절 전이라 예민한데 미안해요. 이지원 사장님 통장이 잔액 부족이라 결제가 안 떨어지네. 식자재 대금 500만 원 확인 좀 해줘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 반찬가게 주거래 통장은 남편이 공동자금 관리를 핑계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는 계좌였습니다. 이번 명절 대목 장사로 들어온 수익까지 좋기 수천만 원이 넉넉하게 들어있어야 할 통장이 잔액 부족이라니요.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뭔가 전산 오류가 있나 봐요. 제가 바로 확인하고 송금할게요. 황급히 전화를 끄는 저는 마당 한편으로 달려나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래 통장의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금 3천만 원 박동훈 본인. 어제 오후 제가 시댁 냉장고를 비우고 기차에 오른 그 직후였습니다. 남편 박동훈이 제 피땀이 밴 가게 운영 자금 3천만 원을 몽땅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버린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장고 처분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아내의 경제력을 꺾어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범죄적 만행이었습니다. 시댁의 뻔뻔함을 넘어선 남편의 악질적인 도둑질 앞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나 미련조차 잿더미처럼 타버리고 오직 시퍼런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문 채 화면을 캡처해 백업했습니다. 소리치고 싸우는 대신 이 증거로 남편의 숨통을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찰나였습니다. 여보, 지훈아, 아빠 좀 와서 봐라. 거실 쪽에서 엄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웃으시던 아버지가 배를 움켜쥔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식은땀을 쏟고 계셨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보세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지훈이가 구급차를 부르는 사이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의 굳어가는 손을 주물렀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 안 요란한 사이렌 소리 속에서 땀범벅이 된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긴급 수술과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아버지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려면 막대한 병원비와 검사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남편이 훔쳐간 빈 껍데기 내역뿐이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는 차가운 철판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의 목숨값이 달린 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받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저를 더 깊고 끔찍한 지옥으로 밀어 넣을 줄은 이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 낮 대형병원 응급실 밖 복도는 차갑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원무과에서 떼어준 입원 수속 영수증을 꽉 쥔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아버지가 위암 의심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과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 수백만 원의 보증금과 검사비가 당장 필요했지만 제 가게 통장은 남편이 3천만 원을 빼간 탓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돈줄 끊기니까 이제야 아쉬워? 수화기 너머로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아빠 쓰러지셨어.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내 가게 통장에서 빼간 돈 당장 돌려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쓰러지셨어? 잘 됐네. 너 어제 우리 집 냉장고 팔아치운 돈 있지 않냐? 그걸로 병원비네. 내가 당장 시집으로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서 엄마한테 싹싹 빌기 전엔 그 돈 한 푼도 못 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의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상황조차 아내를 길들이기 위한 인질과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사리에 가까운 맹렬한 저기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방금 내 아버지 목숨값으로 인질극 벌인 거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게. 저는 가차없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 돈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내 장기를 파는 게 나았습니다. 응급실 대기실로 돌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게 동생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방금 남편과 있었던 일 그리고 제 통장의 돈이 다 털렸다는 참담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친. 지훈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지갑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적금 깬 거 있으니까 일단 이걸로 수속 밟자. 누난 매형놈이랑 당장 이혼해. 내가 아버지 어떻게든 살려낼 테니까. 10년간 시댁에 헌신하며 얻은 것은 철저한 배신뿐이었지만 핏줄인 동생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며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도 든든한 가족의 연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뱉은 이혼이라는 단어 덕분에 제 결심은 더욱 뾰족해졌습니다. 지훈이의 돈으로 무사히 입원 수속을 마친 저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일말의 여지조차 완벽히 지워버린 채 소송과 재산 회수로 궤도를 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병원 휴게실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혼 전문 김수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님, 남편이 제 반찬 가게 자금 3천만 원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은데 당장 그 돈부터 묶어둘 수 있을까요? 저의 자초지종을 들은 김수진 변호사는 냉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린 건 횡령이자 명백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바로 진행하죠. 하지만 의뢰인님, 양육권을 완벽하게 방어하려면 돈 문제 말고도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치명적인 추가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폭력성이나 외도, 시댁의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이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분노가 거치고 이성적이고 치밀한 싸움꾼의 마인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연휴가 끝나고 가게 문을 열면 반찬 가게 장부와 시댁으로 빠져나간 10년치 거래 내역부터 싹 다 모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밤 친정 빈방에서 곤히 잠든 서연이를 토닥이며 저는 반찬 가게 직원 왕이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저 이혼할 겁니다. 내일 오전 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가게에 행패를 부리러 올지도 몰라요.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모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사장님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들 사장님 사람 취급 안 한 지 오래잖아. 걱정 마. 매장 앞에는 얼씬도 못하게 내가 소금 팍팍 뿌려 쫓아낼 테니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매장에서 부린 갑질을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했던 이모님은 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에게 매장 내 CCTV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당부했습니다. 내일 남편이 오면 절대 매장 금고에 손 못 대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행패를 부리면 바로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해 주세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반찬 가게 실내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매장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씩씩거리는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은 앞을 막아서는 왕이모님을 거칠게 밀치고 카운터로 돌진해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모님이 막아서자 고함을 지르며 진열된 반찬통들을 발로 차서 바닥에 뒹굴게 만들었죠. 내 피땀이 녹아있는 매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꼴을 보며 핏발이 섰지만 저는 서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3천만 원을 훔치고도 모자라 매장 현금까지 탐내는 파렴치한 바닥을 스스로 드러냈고 이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클라우드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즉각 화면을 캡처하고 녹화본을 저장한 뒤 이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님, 지금 바로 112 누르세요. 30분 뒤 경찰에게 질질 끌려나간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감히 내 가게에서 날 경찰에 신고해? 넌 끝났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서연이는 무조건 내가 키운다. 넌 양육권 절대 못 가져가. 애 보고 싶으면 무릎 꿇고 기어들어와. 재산을 빼앗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자 삶의 원동력인 서연이. 남편은 그 아이를 무기로 저를 굴복시키려는 최악의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서연이를 지키고 저 인간을 짓밟아 버리겠다. 양육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더욱 치명적으로 입증할 은밀한 카드가 절실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병원 밖 공원 벤치로 나와 조용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시동생 박동민이었습니다. 도련님,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동민 도련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형이 아까 경찰에 쫓겨나고 집에 와서 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장인어른 쓰러지셨는데 돈으로 장난치는 형과 엄마를 보니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 서연이 보기도 부끄럽고요. 어제 냉장고 사태 때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민은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이를 뺏기지 않으려면 도련님 도움이 꼭 필요해요. 형이 평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던 카드 결제 내역이나 시어머니가 제 험담하는 통화 녹음 좀 몰래 빼주세요. 다음 날 오전 시댁 근처 한적한 외곽 카페. 모자를 푹 눌러 쓴 동민 도련님이 제 앞에 나타나 착잡한 표정으로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이 야근한다고 속이고 유흥업소에서 긁은 영수증 사진들이랑 엄마가 지인들한테 형수님 파출부 취급하며 험담한 통화 녹음 파일들입니다. 10년간 나를 속이고 뒤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남편의 역겨운 이중생활.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삼켰습니다. 이거 법정에서 증언도 해줄 수 있어요? 제 물음에 동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와 형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자리에 서는 건 아직 무섭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시댁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도련님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 시동생이 건넨 판도라의 상자를 꽉 쥔 채 저는 남편의 유흥 자금 출처를 제 장부와 낱낱이 대조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굳게 셔터가 내려진 반찬가게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카운터 구석에 왕이모님과 마주 앉아 10년치 장부와 동민 도련님이 넘겨준 유흥업소 결제 영수증 사진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지로 덮어두었던 신뢰가 완벽하게 바스러지는 데는 조잡한 영수증 몇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돋보기를 콧등에 걸치고 제 장부를 꼼꼼히 살피던 이모님이 갑자기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봐. 작년 김장철 대목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뭉텅이로 빠져나간 돈이랑 이 인간 술집에서 카드 긁은 날짜가 소름 돋게 똑같아. 한두 번이 아니네. 아주 지갑에서 현금 빼가듯 야금야금 다 털어갔어. 이모님이 짚어준 날짜들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돈은 어제 빼돌린 3천만 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뜨거운 불판 앞에서 뼈 빠지게 전을 붙이고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김치를 담가번 피 같은 돈이 지난 수년간 룸살롱 여자들의 술각수로 뿌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참담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완벽한 복수를 향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장부와 영수증 대조표를 모두 스캔해 김수진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보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남편의 모든 계좌와 시댁 아파트에 있는 남편 지분까지 싹 다 가압류 걸어주세요. 숨통을 끊어놔야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오전 식자재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차에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떴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통보가 도달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금 당장 가압류 안 풀어. 수화기를 타고 고막을 찢을 듯한 남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년아. 내가 감히 내 월급 통장이랑 집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나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내가 당장 내 애비 병원에 찾아가서 산소호흡기 떼버리기 전에 당장 취하해. 돈줄이 막히고 벼랑 끝에 몰리자 남편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내던진 채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아픈 장인어른의 목숨까지 들먹이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발언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분노가 치솟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으로부터 내 가족을 완벽히 격리해야 한다는 서늘한 이성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끔찍한 협박은 방금 고스란히 녹음 파일로 박제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무덤을 얼마나 깊게 팠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저는 차갑게 경고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어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대형 병원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1인실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인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기어이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위험이 커진 이상 더는 부모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이 제 돈을 빼돌린 사실부터 유흥업소 출입,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가압류까지 지난 10년의 지옥 같았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그 사람하고 평생 못 살아요. 이혼할게요. 제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링거가 꽂힌 앙상한 손을 덜덜 떨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내 딸이, 내 귀한 딸이 그런 지옥 구덩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제 손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셨습니다. 당장 그 놈팽이 호적에서 파내거라. 내일 당장. 애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지켜주마. 울지 마라, 내 새끼. 쓰러지실까 두려웠던 제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그 어떤 법적 싸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전전긍긍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며 엄청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의 조건 없는 지지를 확인한 저는 소송을 끝내기 전 나와 서연이가 완벽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선 길로 저는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영업 방해를 차단하고 이혼 후 서연이와 단둘이 살아갈 새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애지중지 키운 반찬 가게를 신속히 처분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저 가게 내놓으려고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매수자 좀 찾아주세요. 중개사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반색하며 다가왔습니다. 아유, 정성찬이면 동네 알짜 맛집이라 노리는 사람 줄을 섰지. 마침 큰돈 들고 프랜차이즈 자리 찾는 사모님이 있는데 내가 며칠 내로 권리금 두둑하게 얹어서 바로 연결해 줄게요. 10년간 땀방울을 쏟아부은 제 인생의 분신 같은 가게였지만 이제는 저를 옥죄는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날 훌륭한 자본이 되어줄 참이었습니다. 섭섭함보다는 족쇄를 끊어내고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벅차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매도 의향서에 도장을 찍은 저는 당장 내일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제가 살던 아파트의 짐을 몽땅 빼오기로 은밀한 이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남편과 살던 아파트 거실. 제가 부른 포장이사 업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거실 바닥에 모아둔 저 남자 옷이랑 물건들만 빼고 제가 산 가전이랑 가구, 그리고 아이 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실어주세요. 직원들은 부부 싸움을 직감한 듯 묘한 눈빛을 교환하면서도 사모님 지시대로 딱 반쪽만 깔끔하게 빼겠습니다라며 신속하게 살림살이를 드러냈습니다. 텅 비어가는 집안을 확인하던 중 거실 장식장을 빼낸 자리 구석에서 낯선 우편물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죠. 남편이나 몰래 숨겨둔 대출 독촉장들이었습니다.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던 남편의 재정 상태는 이미 돌려막기조차 버거운 심각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독촉장들을 빠짐없이 소송 증거로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제 결정의 단 1%의 후회도 남지 않는 완벽한 홀가분함이 밀려왔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남편의 집만 섬처럼 덩그러니 남겨둔 채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초기화시켜버리고 쌩안이 돌아섰습니다. 모든 짐을 실은 이사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새 거처로 출발하려는 찰나 김수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 회사로 이혼 소장과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동시 송달되었습니다. 아마 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을 겁니다. 잃을 게 없어진 남편이 이성을 잃고 날뛸 테니 철저히 방어 태세를 갖추세요. 통쾌한 펀치를 날렸다는 쾌감도 잠시, 궁지에 몰린 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당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차 좀 돌려주세요. 서연이 초등학교로 먼저 가야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있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병실 앞을 철저히 지키고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듯 서연이의 초등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텅 빈 운동장에는 정막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색이 된 저는 다급하게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서연이 지금 어디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까 점심시간쯤에 아버님이 급한 가족일이 생겼다며 서연이를 조퇴시켜 데려가셨어요. 혹시 연락 안 받으셨나요?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개망신을 당하자마자 저를 완벽하게 굴복시킬 최고의 인질로 제 분신과도 같은 서연이를 납치하듯 낚아채 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아이를 제때 지켜내지 못했다는 뼈저린 자책감에 다리가 훅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이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김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그 인간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당장 가서 문 부수고 경찰 부를 겁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두 분은 아직 공동 친권자라 경찰이 개입하기 곤란합니다. 억지로 문을 부수면 쌍방 폭행으로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이를 협박 카드로 쓰는 발언을 직접 유도해서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만약 아이가 위험해지면 각서에 도장을 찍는 신용이라도 해서 아이부터 빼내야 합니다. 강압에 의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탈환은 불리하다.
오히려 내가 완전히 굴복한 척 연기하여 아이를 인질 삼는 그들의 끔찍한 본성을 녹음기에 담아내는 것이 양육권 싸움의 완벽한 쇠기가 될 것이다. 당장 문을 박살내고 싶었던 끓어오르는 충동이 사그라지고 이 싸움에서 아이를 다치지 않게 빼내기 위한 냉철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택시가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이를 잃고 겁에 질린 비굴한 패배자의 표정을 얼굴에 덧씌운 채 저는 천천히 시댁 현관문 인터폰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문턱 너머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 같은 협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아파트 복도에 선 제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제 분신 같은 아이가 잡혀 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주먹을 꽉 쥐며 이성의 끈을 다잡았어요. 억지로 문을 부수거나 난동을 피우면 쌍방 폭행으로 몰려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화면이 켜지며 남편의 기세등등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경찰이라도 끌고 왔냐? 문 열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서연이 얼굴부터 보여줘.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헛기침을 하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가압류 당장 풀고 이혼 소장 취해야 한다는 각서 쓸 준비됐으면 들어와. 철컥 하고 무거운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겁에 질린 서연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웅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 탁자에는 남편이 득에양양하게 꺼내놓은 종이 한 장과 빨간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및 양육권 양도 각서라는 굵은 글씨가 똑똑히 보였어요. 두려움에 떠는 딸아이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를 무사히 빼내기 위해 철저히 비굴한 패배자인 척 감정을 짓눌렀어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작은 손을 꽉 잡아 안심시키면서 저는 호주머니 속에 둔 스마트폰의 녹음기 버튼을 은밀하게 켰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는 것을 손끝으로 확인한 저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앞에 앉아 인주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어요. 제가 각서에 빨간 지장을 찍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까짓게 낳은 핏줄, 우리가 키울 줄 아냐? 감히 내 아들 돈줄을 묶어놓고 협박을 해? 애비가 불쌍해서 인질로 좀 잡아뒀다. 남편은 제가 지장을 찍은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악마처럼 웃었어요. 이제 넌 내 허락 없이는 애도 못 봐. 내가 잘난 척하던 그 가게도 다 내 거다. 넌 이제 끝이야. 생때 같은 내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돈과 복수를 위해 도구로 썼다는 끔찍한 사실이 두 귀를 때렸어요. 이 패륜적인 발언들은 지금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스스로 제 재산권과 유리한 고지를 포기했다는 현실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제 품에 매달린 서연이의 온기를 느끼자 그깟 종이 쪼가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각서를 쥐고 흔드는 남편에게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이를 번쩍 안아들고 그들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친 집구석,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짐승 같은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친정집 빈방에 이부자리를 폈어요. 불안감에 파르르 떠는 서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어요. 우리 딸 많이 놀랐지?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가 완벽하게 지켜줄게. 서연이는 제품을 파고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는 이제 안 올 거라고 했어.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너무 무서웠어, 엄마. 작은 몸집이 들썩일 때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8살 배기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서연이를 구하기 위해 제가 쓴 각서 한 장의 손에 따위는 억만금을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미안함과 자책감이 눈물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끝에는 남편 일가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해 버리겠다는 도끼 품은 사리가 차올랐습니다. 잠든 서연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춘 뒤 방을 빠져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늘 확보한 녹음 파일을 김수진 변호사에게 전송하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당장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이를 친정동생에게 맡기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저는 어제 목숨 걸고 찍어온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절박하게 물었죠. 변호사님, 이 녹음이면 강압에 의한 각서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일을 다 듣고 난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인주까지 찍힌 각서는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편이 이걸 무기로 역소송을 걸면 사장님이 매우 불리해져요. 게다가 이 녹음본만으로는 강압을 100%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을 중시하니까요. 제3자의 확실한 증언이 필수적입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감수한 희생이 자칫하면 양육권마저 다시 빼앗길 수 있는 끔찍한 법적 목줄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각서의 무서운 위력 앞에 잠시 막막함과 숨막히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절박함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증인,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알고 있고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제 머릿속에 시동생 박동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난번 유흥업소 영수증을 건네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그 표정이 떠올랐죠. 사무실 밖 복도로 나온 저는 곧바로 시동생 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도련님. 어제 도련님 형이 서연이 납치해서 시댁에 가뒀어요. 그리고 애를 볼모 삼아서 저한테 재산분할 포기 각서 받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연이를 납치요? 아니, 형이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런 짓을. 저 그 각서 엎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서연이 뺏깁니다. 도련님이 법정에 서주세요. 형이 유흥업소 다닌 거, 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증언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의 치부를 제 입으로 고발하라는 잔인한 요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전화기 너머로 동민의 깊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요. 자기 핏줄을 인질로 각서를 받아내다니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형의 유흥업소 출입과 폭력성, 어머니의 만행까지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완벽한 제 편으로 각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강한 승부욕이 불타올랐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동민의 증언 약속을 알렸어요.
그리고 소송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급정과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뤄두었던 반찬가게 매매를 당장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했어요. 며칠 뒤 반찬가게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마주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가게를 인수하기로 한 매수자 사모님이 장부를 넘겨보고 있었죠. 정성찬 이름값 톡톡히 하네요. 매출도 탄탄하고 단골도 확실하고 제가 권리금 2천만 원 더 얹어서 일시불로 쏠게요. 계약하시죠.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쿨하게 도장을 찍고 거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10년간 시댁 식구들에게 뜯기기만 했던 제 피땀 어린 가게가 마침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제 통장에 꽂혔어요. 애지중지 키운 가게를 넘긴다는 섭섭함도 잠시 거액의 잔고를 확인하자 단단한 경제적 자존감과 해방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입금된 돈으로 즉시 친정 동네에 있는 보안 철저한 소형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어요. 시댁의 그늘에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반찬가게 왕이모와 함께 새 출발을 위한 이사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 주말,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덜 푼 박스들을 한쪽에 밀어두고 서연이의 방에 새 책상을 놔주었어요. 와, 내 방 진짜 예쁘다. 서연이는 자기만의 예쁜 공간이 생겼다며 방방 뛰며 기뻐했어요. 서연아, 맘에 들어? 이제 여기서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이제 아빠랑 할머니 안 와서 너무 좋아.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는 순간 깊은 위로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거창한 대가족이라는 껍데기보다 비록 모녀 단둘일지라도 폭력과 억압이 없는 평온한 공간이 진정한 안정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뼈아픈 각서를 써가며 아이를 구출한 제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피 튀기게 싸우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 평화로운 오후의 고요함을 깬 것은 우편함에 꽂힌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었어요. 새 식탁에 앉아 법원에서 날아온 송달물을 뜯어본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제출한 반소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서연이를 살리기 위해 썼던 그 강압적인 각서를 증거로 내밀며 기막힌 거짓말을 적어 놓았더군요. 아내의 정신적 불안과 폭력성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각서에 따라 재산과 양육권을 내놓을 것을 청구함. 제가 쓴 각서를 기어코 합법적인 무기로 둔갑시켜 저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는 역공을 시작한 것입니다. 활자로 인쇄된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과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어요. 하지만 분노도 잠시, 이내 서늘한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서류를 전부 사진 찍어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시동생 동민의 진술서와 그날의 녹음 파일들까지 전부 법정 규격에 맞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열릴 가사조사 기일. 그들은 아마 얄미운 신우이까지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 저를 물어뜯을 작정이겠지만 제게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방어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실 앞 복도는 서늘하고 고요했어요. 긴장감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김수진 변호사님 옆에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가사조사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사님과 마지막으로 진술 방향을 점검하며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 저만치 복도 끝에서 구두 발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평소엔 저를 무구파출부 부리듯 하던 얄미운 시누이 박지영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누이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습니다. 옳게 죗값 치를 준비는 됐어? 우리 엄마 폭행하고 집 나간 주제에 어딜 감히 애를 욕심내.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남편이 저를 정신이상자이자 폭력적인 아내로 몰아가기 위해 10년 동안 내 반찬을 훔쳐먹으며 온갖 만행을 방관했던 시누이를 기어이 거짓 증인으로 매수해 데려온 것입니다. 뻔뻔한 남매의 작태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여기서 흥분에 소란을 피우면 저들이 짜놓은 불안정한 엄마 프레임에 완벽하게 말려들게 됨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누이의 도발에 일절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깊게 심호흡을 하며 철저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안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무거운 철문을 열고 조사실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사실 안은 숨막힐 듯 건조했습니다. 가사조사관을 가운데 두고 저와 남편은 싸늘한 공기를 사이에 둔 채 마주 앉았어요. 저는 조사관의 질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하며 제가 서연이를 키울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자임을 입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조사관님, 제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고 급기야 제 어머니를 폭행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기 아내가 직접 지장을 찍은 재산 포기 각서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인도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스스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해온 그 각서를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았어요. 제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악랄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자신이 8살짜리 친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였던 짐승 같은 짓은 쏙 빼놓고 오직 저 종이 쪼가리의 합법성만을 교묘하게 내세워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죠. 자칫 저 각서 때문에 내 진실이 묻힐까봐 깊은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이려던 것을 꾹 참아냈습니다. 조사관님, 저 각서는 남편이 아이를 학교에서 몰래 빼돌려 시댁에 가두고 협박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입니다. 결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항변하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의 융단 폭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의 항변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 밖에서 대기하던 시누이 박지영이 증인 자격으로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시누이는 조사관 앞에서 불쌍한 척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하며 끔찍한 위증을 쏟아냈습니다. 제 올케는 평소에도 저희 시어머니께 쌍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아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이는 무책임한 여자예요. 애가 너무 불쌍하고 위험해 보여서 제 동생이 잠시 데리고 있었던 건데 그걸 납치라고 억지를 부리네요. 천벌을 받을 여자입니다. 뻔뻔한 시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와 서연이를 짓밟기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심도 없이 조직적인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인간말종 집단임이
완전히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명백한 모함 앞에 피가 거꾸로 솟았고 이러다 정말 서연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형님,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걸고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매섭게 일갈했지만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사관 뒤로 물러서며 짐짓 겁먹은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각서와 가족이라는 법적 요건을 갖춘 증인의 등장. 저는 남편 측의 교활한 공격에 철저히 밀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난 가사조사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더니 저를 향해 무겁고 싸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지원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남편의 강압을 입증할 뚜렷한 영상이나 경찰의 수사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법은 증거로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은 이 각서, 그리고 일관된 증인의 진술이 있는 이상, 이대로 정식 재판에 가면 양육권을 100% 뺏길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 선고와도 같은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10년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내 아이를 지키려던 어미의 진심이 고작 저딴 거짓 종이 한 장과 위증의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인주가 찍힌 각서를 완벽히 뒤집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의 차가운 잣대 앞에서는 진실보다 조작된 서류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현실의 벽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재판에 가면 아이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리해진 얼굴로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숨을 고르기 위해 휴식 시간을 요청하고 비틀거리며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앞 구석진 벤치에 홀로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익숙하고 역겨운 스킨 향이 훅 끼치더니 남편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제 귓가에 뱀처럼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맞지? 넌 나 못 이겨.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각서대로 3천만 원 깔끔하게 포기해. 그리고 내 엄마한테 기어와서 눈물 콧물 쏙 빼며 무릎 꿇어. 그럼 특별히 인심 써서 애는 한 달에 2번 정도 보게 해줄게. 어때? 그 악마 같은 속삭임을 듣는 순간 짓눌려 있던 공포와 두려움이 일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아이를 사랑해서 키울 마음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오직 제게서 돈을 완벽하게 뜯어내고 저를 영원히 시댁의 발밑에 꿀려 통제하려는 역겨운 욕망뿐이었죠. 이런 짐승 같은 인간 밑에 내 소중한 서연이를 단 하루라도, 아니 한 달에 2번씩이나 노출해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구역질 나는 혐오감과 폭발적인 적개심이 활화산처럼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그 천박한 얼굴을 향해 차가운 비웃음을 한번 날려주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굴욕적인 합의 따위는 완벽하게 엎어버리겠다는 최후의 결단이 선 것입니다. 저는 곧장 복도 창가 쪽에 서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던 김수진 변호사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굳은 얼굴을 살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조사관 말 들으셨죠?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식 조정과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 지게 되면 묶어둔 3천만 원은 물론이고
양육권까지 전부 뺏긴 채 정말 맨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공동 친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합의하시겠습니까? 법률 전문가의 입을 통해 확인된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서연이의 완전한 자유, 아니 인생 전체를 건 위험한 도박이 될 테니까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잠시 어깨가 짓눌리는 듯 했지만 아까 벤치에서 저를 비웃던 남편의 비열한 눈빛을 떠올리자 이내 바위처럼 단단한 결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산을 다 뺏기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앉는 한이 있더라도 제 딸 서연이를 저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완벽하게 끊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손에 감수하겠습니다. 재판 끝까지 갑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제 주도적인 선택과 도끼 어린 눈빛을 마주한 변호사님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겨둔 마지막 무기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한 것이죠. 다시 열린 가사조사실 안. 조사관이 저를 보며 형식적인 어투로 물었습니다. 이지원 씨, 남편 측의 제안대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맞은편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합의 안 합니다. 저 강압적인 각서는 법정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고요. 저는 빼앗긴 제 돈 3천만 원은 물론이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낼 겁니다. 그 선전포고에 남편과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허세를 부리냐는 오만한 비웃음이었죠. 저들은 제가 코너에 몰려 발악한다고 굳게 착각하며 한껏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결정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두려움의 껍질을 완벽하게 깨부순 제 가슴 속에는 다가올 결전의 날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겠다는 서늘한 전의만이 끌어올랐습니다. 가사조사가 최종 결렬되고 조사실을 빠져나오며 저는 가방 속에 고이 모셔둔 한 장의 서류를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동생 박동민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한 달 뒤 정식 조정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새 아파트의 내 방 고요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저는 김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정리해준 증거 파일처를 펼쳤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남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무기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죠. 첫째, 남편이 제 돈을 빼돌린 반찬가게 10년치 횡령장부. 둘째, 더럽게 긁고 다닌 남편의 유흥업소 카드 내역서. 셋째, 서연이를 볼모로 잡고 각서를 강요하던 그날의 생생한 협박 녹음본.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방관자였던 시동생 박동민이 자신의 핏줄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접 서명하고 내일 출석을 약속한 모친과 형의 유책 사유 사실확인서까지. 각서 한 장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벼랑 끝에 섰었지만 제가 지난 한 달간 피눈물을 삼키며 발로 뛰어 모아온 이 객관적인 칼날들이 내일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던 불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0년 묵은 체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차갑고 고요한 확신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파일철을 덮고 스탠드 조명을 끈 저는 침대에서 새근새근 평온하게 잠든 서연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제게 내일의 전투를 치를 무한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악마 같은 인간들아. 내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너희들의 그 잘난 민낯을 자비 없이 짓밟아 줄 테니. 가사조사가 완전히 결렬되고 다시 한 달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없는 서면 공방 끝에 드디어 최종 조정기일이 열리는 날이었죠.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에 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재산 완벽 회수와 양육권 단독 확보. 오늘 이 두 가지 목표에서 단 1%의 양보나 합의도 없을 것임을 저는 김수진 변호사님과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상대가 무슨 수를 쓰든 저희가 준비한 대로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일 때 복도 반대편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그들은 여전히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오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각서대로 도장만 찍고 끝내자. 피곤하다. 시어머니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사조사 때 제가 각서 한 장 때문에 궁지에 몰렸던 것만 굳게 믿고 오늘 조정이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 제가 어떤 피눈물을 흘리며 증거의 칼날을 갈아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던 바보 같은 며느리 이지원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죠. 눈빛을 매섭게 바꾼 저는 거침없이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조정위원을 마주보고 앉은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위원이 사건 정황을 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제 아내는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지만 본인도 뒤늦게 잘못을 뉘우쳤는지 제게 재산과 양육권을 전부 넘긴다는 각서를 직접 썼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불쌍한 가장입니다. 강압적으로 아이를 인질 삼아 받아낸 각서를 자발적 반성의 결과로 둔갑시키는 치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간 내 고열을 빨아먹고 유흥비로 탕진한 인간이 선량한 가장 행세를 하는 모습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냉정한 이성이 번뜩였어요. 섣불리 화를 내어 감정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가 김 변호사님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위원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물증, 반찬가게 10년치 장부와 남편의 유흥업소 카드 결제 내역서였죠. 남편분이 성실한 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장부상의 식자재비 누락 날짜와 남편분의 룸살롱 등 유흥업소 카드 결제 날짜가 100% 일치합니다. 아내의 피땀 어린 가게 자금을 몰래 빼돌려 수천만 원을 유흥에 탕진한 악질적인 횡령범입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건 거래처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아내가 내조를 안 하고 밖으로만 도니까 제가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끝까지 내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는 남편의 초라한 꼴을 보며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지난 추석 당일 남편이 제 주거래 통장에서 무단으로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은행 내역서까지 연달아 제출해버렸습니다. 연이은 자금 유용 증거에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씩씩대던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시댁 측이 유일하게 쥐고 있다고 믿는 마지막 방어막이었죠. 위원이 양반, 저 반찬 가게 내 돈 2천만 원으로 차려준 거요. 은혜도 모르는 년이지 혼자 다 번 것처럼 유세 떠는데 내 아들이 지 엄마 돈 좀 쓴 게 도대체 무슨 죄요? 시어머니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돈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순수한 지원금이라고 우기며 내 재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죠. 그놈의 2천만 원 때문에 10년간 시댁의 무급하녀로 살아야 했던 억울한 세월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여유를 찾았고 조용히 김 변호사님에게 두 번째 증거를 내밀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위원이 받아든 서류는 시동생 박동민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 및 대출 상환 내역서였습니다. 증인 박동민, 즉 남편의 친동생이 직접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아내가 시댁에서 받았다는 2천만 원은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 명의를 도용해 만든 대출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홀로 갚으며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한 건 아내였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낭독되자 시어머니는 눈을 까뒤집으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시? 동민이 이 미친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가족 중 늘 이득만 취하며 방관하던 둘째 아들마저 그들의 패륜에 질려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시댁 측의 방어선은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되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한 멍해가 공인된 기관에서 씻겨 내려가는 짜릿한 통쾌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씩씩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남의 빚으로 생색 참 잘 내셨죠? 남편이 훔쳐간 내 돈 3천만 원 전액 반환과 지난 10년간 절 노예처럼 부린 위자료까지 철저하게 청구할 겁니다. 경제적 유책 사유가 남김없이 폭로되자 극도로 초조해진 남편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패, 각서를 방패 삼아 양육권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다릅니다. 아내는 분명 본인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연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결국 불리해지자 8살배기 친딸을 도구 삼아 제 권리를 사수하려는 짐승보다 못한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놈의 각서를 들먹이는 비겁한 꼴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맹렬한 혐오감이 치솟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쾅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그 각서를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지금부터 똑똑히 들려드리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미리 연결해둔 블루투스 스피커 전원을 켰고 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수집했던 그날의 낙치극 녹음 파일이 조정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내까지 꽤 낳은 핏줄 우리가 키울 줄 아냐? 돈줄 묶어놓고 협박하니 애비가 불쌍해서 인질로 좀 잡아뒀다. 어디 해봐. 각서에 도장 안 찍으면 평생 애새끼 얼굴 못 보게 숨겨버릴 테니까. 살기가 뚝뚝 묻어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이 흘러나오자 줄곧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조정위원들의 표정마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부성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복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친딸을 볼모로 잡은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범이었음이
이 녹음으로 낱낱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날 서연이가 홀로 느꼈을 공포가 떠올라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증거로 내밀었던 그 망할 놈의 각서 복사본을 집어들어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단 하루도 면접 교섭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겠습니다. 완벽한 증거들 앞에 빠져나갈 구멍이 모조리 막히자 기어이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폭주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혼자서는 못 죽는다. 시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명패를 집어 던지더니 그대로 저를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쥐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굳어버렸고 조정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지도 맞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상벨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온 법원 보안 요원들이 펄펄 뛰는 시모를 강제로 제 앞에 바닥에 짓누르는 모습을 그저 서늘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내려다보았죠. 법이라는 최소한의 규범조차 지키지 못하는 저 심각한 폭력성. 스스로 제 무덤을 깊게 파고 들어간 시모의 멍청한 난동 덕분에 저는 양육권 방어와 접근금지 신청에 쐐기를 박을 완벽한 명분을 하나 더 챙긴 셈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 의해 시모가 질미 끌려나가고 난장판이 대충 정리된 조정실. 홀로 남겨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 마지막 타협안을 물어왔습니다. 이지원 씨, 저쪽의 유책 사유는 충분히 소명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이니 면접 교섭의 조건을 달고 재산 분할 비율을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로 끝내는 게 어떠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의자에서 내려와 차가운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지원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빚을 내서라도 3천만 원은 당장 돌려줄 테니까 제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서연이 보게 해줘. 응?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인간이 돈줄이 끊기고 법적으로 발가벗겨지자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바닥을 기며 구걸하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동정심은커녕 저렇게 나약하고 찌질한 기생충에게 내 청춘을 바쳤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감만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조정위원에게 똑똑히 선언했습니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돈 전액 반환, 위자료, 양육권 박탈 및 접근 금지. 전부 판사님 판결로 정확히 끝내겠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 문을 나섰습니다. 저의 단호한 거절로 조정은 100% 저에게 유리한 결렬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서울가정법원 밖 계단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려는 찰나 끈질기게 따라 나온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잡고 늘어졌습니다. 지원아, 나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내 급여 가압류만 제발 풀어줘. 엄마도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콧물까지 흘리며 매달리는 그 얼굴에는 저나 서연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경제적 파멸과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생존 본능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찌질하게 몰락하는 악역의 끝을 목도했지만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짓가랑이를 쥔 남편의 손을 구둣발로 툭 차서 밀어냈습니다.
지옥에서 평생 내 엄마랑 잘 살아. 단 한 줌의 자비도 없는 싸늘한 인사를 남긴 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님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게 멀어져 갔습니다. 10년간 저를 올가매던 지옥 같은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그 치열했던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고 온전한 제 삶을 다시 세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조정실을 빠져나와 법원 근처의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실어올 뿐 주변은 낯설 만큼 고요했습니다. 당장 명절 차례상을 차려내라며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도, 내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남편의 폭언도 더는 들리지 않았죠. 모든 싸움이 제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는데도 가슴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치며 흘려보낸 나의 20대와 30대. 그 찬란했던 청춘은 억대의 위자료를 받는다 한들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제야 실감 났거든요. 바보처럼 참기만 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너무 가여워 툭툭 붉어진 손등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지원. 진짜 고생했어. 저는 지난 10년의 저를 탓하는 대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과거의 껍질을 미련 없이 벤치에 벗어던지기로 결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친정 근처에 새로 구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김수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한결 밝고 경쾌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100% 사장님께 지정되었고요. 가압류에 두었던 남편분 회사 퇴직금과 남은 전세 보증금에서 3천만 원 원금의 10년간의 기여도를 반영한 위자료 전액 추심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사장님 계좌로 전부 입금될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당연히 인용되었고요.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묵직한 액수가 찍힌 입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발악하던 남편의 더러운 손에서 법의 강제력을 통해 제 몫을 완벽하게 회수해낸 것입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현실적인 불안감이 남김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입금된 돈으로 가장 먼저 친정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잔액을 전부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서연이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에 단단히 묶어두었죠. 내 권리를 온전히 되찾았다는 깊은 안도감과 든든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며칠 뒤, 저는 새 아파트 단지 앞 조용한 카페에서 시동생 박동민을 만났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형과 어머니를 등지면서까지 제게 결정적인 물증을 넘겨준 그에게 도의적인 고마움은 표하고 싶었거든요. 도련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챙겨 드시라고. 제가 내민 작은 홍삼 선물 세트를 받아든 동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두 분 다 잘 자리 잡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급여 가압류에 강제 집행까지 당하면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알아누우셨고요.
형이 매일같이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하며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바람에 지금 그 집은 완전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사회적 체면마저 바닥에 떨어진 남편과 오직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시어머니. 결국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이 만든 지옥불 속에서 처참하게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전해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딸이 그 구역질 나는 진흙탕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왔다는 서늘한 안도감만이 감돌 뿐이었죠. 도련님도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 도련님만의 인생을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은 뒤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시댁과의 질긴 악연은 제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잘려나갔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털어낸 주말 낮, 저는 서연이와 함께 친정집 거실에 앉아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무사히 위암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신 아버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던 엄마, 그리고 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준 동생 지훈이까지 그동안 맘고생한 진짜 내 가족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따뜻한 갈비찜과 밑반찬을 듬뿍 올린 밥상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소송 다 끝났어요. 서연이 양육권도 완벽하게 가져왔고 돈도 다 받아냈으니까 이제 두 분은 아무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시면 돼요. 제 말에 야윈 얼굴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이 최고 보약이지. 이제 내 서방 눈치 안 보고 매일 우리 딸 얼굴 볼 수 있으니 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에이,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무슨 재수 없는 소리야. 고기나 팍팍 드셔. 동생 지훈이가 핀잔을 주며 서연이의 입에 갈비찜을 쏙 넣어 주었고 거실에는 오랜만에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밥을 씹는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댁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 소박한 밥상머리야말로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으리으리한 시댁 주방에서 홀로 땀 흘리며 느꼈던 뼈저린 고독감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저는 친정 동네 골목 어귀에 10평 남짓한 작은 반찬 가게를 새로 얻었습니다. 예전 정성찬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 소박하게 꾸려나갈 제 일터였죠. 가게 안에서는 예전 직원이었던 왕이모가 저와 함께 새로 산 조리 도구들을 씻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얼굴에 아주 꽃이 활짝 폈네. 예전처럼 시댁에 공짜로 반찬 퍼다 바칠 일도 없고 눈치 주는 시어머니도 없고 우리 여기서 옹기종기 맘 편하게 장사나 합시다. 왕이모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저도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이 작은 주방은 그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착취당하지 않고 제가 땀 흘린 만큼 오롯이 내 몫이 되는 완벽한 심리적 안전기지였습니다. 매출에 쫓기고 남편의 유흥비를 벌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던 과거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요리 자체를 사랑했던 저의 초심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첫 반찬을 만들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며 텅 빈 시댁 주방에서 도망쳐 나올 때 유일하게 챙겨왔던 친정아버지가 깎아주신 낡은 나무 주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주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그 낡은 주걱을 소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내 잃어버렸던 일상과 자존감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안정된 일터가 생기자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인 서연이와의 일상 역시 몰라보게 밝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저는 서연이의 초등학교 앞 교문에 서서 하교하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불쑥 나타나 아이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죠. 교문을 나선 서연이는 멀리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해맑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제잘거리는 서연이의 얼굴에는 아빠와 할머니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날의 트라우마나 그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안감 없이 해맑은 또래 아이 본연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하고 안전한 하굣길이 내 삶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와, 우리 딸 진짜 빠르네. 집에 가서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저는 서연이의 가방을 받아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와 손을 맞잡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집으로 가는 길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아파트의 주방. 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에 간을 맞추는 동안 서연이는 식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오늘 학교에서 그린 우리 집이야.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내민 스케치북을 본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속에는 저와 서연이,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이 손을 꽉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와 아빠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서연이의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에 제가 내린 결단이 혹시라도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남몰래 했던 걱정들이 하얗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화목한 가정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폭력을 견디는 것보다 비록 형태가 다르더라도 폭력이 없고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지금의 울타리가 아이에게 진짜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과 행복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딸 그림 진짜 예쁘게 그렸네. 저는 기특한 서연이의 통통한 볼에 진하게 뽀뽀를 해준 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저녁 식사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찌개가 끓는 따뜻한 소리와 고소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아늑하게 채웠습니다. 밥상을 모두 차린 뒤 저는 스케치북을 정리하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다 차렸다. 맛있게 먹자. 네. 힘차게 대답하며 식탁으로 쪼르르 달려온 서연이가 숟가락을 쥐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댁의 끝없는 착취나 통제 없이 오직 내가 번 정당한 돈으로 내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 완벽한 일상이 드디어 눈앞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눈물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내일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충만한 기대감과 평온함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훌훌 풀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10년 만에 무급하녀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영원히 불태우고 온전한 내 이름 이지원과 잃어버렸던 일상을 완벽하게 되찾은 이 평화로운 식탁 앞에서 저는 마침내 편안하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0년, 저는 서연이에게 완벽한 대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겠다는 핑계로 제 자신을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썩은 부위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번듯한 이름표를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저를 올가매던 가짜 평화를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일상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달빛 인생 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족이니까 아이를 위해서 라는 이유로 부당한 희생과 착취를 묵묵히 견뎌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 자신을 철저히 갉아먹는 껍데기뿐인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